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공자가 본래는 동이족이었는데 왜 주나라를 높이자고 존주를 외치면서 역사 왜곡의 원조가 되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든 인간은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습니다. 사상이나 예술도 결국은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비록 성현이라 하더라도 그 시대에서 공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자는 춘추 전국 춘추 시대에 노나라라고 하는 산동성 서남 쪽에 있는 본래 동이족의 땅이었는데 서주의 주공이 동쪽 정벌을 통해서 동이족 땅을 빼앗아 가지고 건국한 그 노나라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노나라의 창평향 취읍,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공자가 태어났던 시대와 가정 환경, 그리고 그가 추구했던 이상을 살펴보면서 왜 공자가 역사 왜곡을 하게 됐는지 그 배경을 나름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공자가 그 출생한 배경을 살펴보면 공자는 정상적인 그 부부 관계에서 태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천 사기 공자세가에 보면 공자가 야합을 통해서 태어났다. 들야자 합할합자. 그 혹자는 이 야합을 들에서 씹을 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만, 야합은 이제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육례를 갖추어서 정식으로 혼례를 올려서 여인을 맞아올 때 그것을 이제 정상적인 부부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자의 아버지가 딸을 9을 낳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얻기 위해서 또 첩을 두어 가지고 한 아들을 두었는데 그 아들이 장애인이었어요. 다리를 절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맹피입니다. 공자의 이복형이 되는 거죠. 그 훌륭한 아들 한 명을 두기 위해서 또 딸이 9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첩을 하나를 두어서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그 모양이니까 그때 공자의 아버지 숭량을이 안씨 집안에 딸이 셋이 있는데 청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안씨 집안에 그 안징제라고 하는 그 어린 막내 딸이 이제 자기가 시집 가기를 원해서 혼인을 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공자의 아버지는 이미 70이 가까운 나이고 공자의 어머니는 아직 그 20이 되기 전 그런 어린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부인이 숭량을의 부인이 본 부인이 있었고, 그런데 또 이 새로운 젊은 부인을 얻어서 낳았으니까
정상적인 예를 갖추어서 혼인 관계가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야합이란 표현을 쓴 것입니다. 어쨌든 공자가 일생을 통해서 예를 강조했는데 그 출생 과정을 본다면 비례의 산물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렇게 나이 차가 있다 보니까 아버지는 이제 그 3년 뒤에 돌아가서 공자가 고아가 됐습니다. 물론 자식이 나이가 많으면 누구나 다 부모가 먼저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누구를 고아라고 하느냐 하면 유이무부할 고라. 유아 시절에 어린 나이 때 부모가 돌아가면 그것을 고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자는 고아로서 자랐죠. 그런데다가 공자의 가정 환경은 좀 특이했다고 봅니다. 맹피라는 그 공자의 이복형이 있는데 그 이복형이 아마 공자의 어머니보다도 나이가 많았을 겁니다. 그래 여러 가지로 그 가정 환경이 좋을 수가 없었겠죠. 공자의 가정 환경이 얼마나 좋지 않았느냐? 그거는 그 공자의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 공자가 아버지 묘소가 어디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 공자가 태어난 곳이 곡부 권리라는 곳인데 그 노나라 동쪽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 방산이, 그 산 이름이 방산이야. 방산에 이제 공자 아버지 숙량을 모셨는데 공자가 자기 아버지 묘소가 어디 있는지를 몰랐어요. 왜 몰랐느냐? 사마천 사기에 의하면 어머니가 숨겼다는 겁니다. 그 남편 집안하고 관계가 좋고 그랬다면 왜 그 남편의 묘소를 자식한테 숨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숙량흘이 돌아간 뒤에 공자의 어머니가 그 공자를 데리고 따로 나와서 독립적으로 어렵게 삶을 살면서 그 시집 식구들이 아니라 그 남편 그 가족들과는 일체 거래를 끊고 살았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미루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자는 어려서 자기 아버지 묘소가 방산에 있다는 것만 알지 어디에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몰랐어요. 그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자기 어머니를 그 자기 아버지 묘소하고 합장을 해드려야 되겠는데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오복의 거리, 요즘 말하면 그 내거리, 길 내거리에다가 그 상여를 멈춰 놓고 이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봤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이 많은 그 동네에 어느 할머니가 나와서 이제 그걸 가르쳐 주었다. 그런 기록이 사마천 사기에 실려 있습니다. 이걸 본다면 공자가 아주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고아로 자라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논어에 보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 입으로 오 소야의 천고로 다릉이라. 내가 소년 시절에 미천했기 때문에 다릉이라. 이것저것 다 잘했어야 된다 이거예요. 어머니도 모셔야지, 살림도 해야지, 여러 가지 공부만 할 수는 없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승전이라고 하는 저 농장에 가서 관리인 노릇도 했고, 유리라고 하는 남의 창고를 가서 관리해 주는 일도 했고, 여러 가지 그 미관 말직 그런 천한 직업을 전전하면서
생계를 유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 이제 나중에 성장을 해 가지고 이제 사회에 나와서 이제 사회로 진출을 했는데, 공자가 지향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춘추 시대에 각 국가들이 부국강병을 위해서 서로 자기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공자는 인을 주장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이상하고 자기의 철학하고 시대하고 맞질 않는 겁니다. 공자가 요순 시대에 태어났으면 공자 같은 분을 재상 자리에 딱 앉혀가지고 인도 도덕 정치를 펼칠 텐데, 왕도 정치를 펼칠 텐데, 그때야말로 춘추 시대가 패권주의 시대 아닙니까? 패도를 행할 시대라는 말이죠. 그런데 공자가 왕도 정치를 주장하고 인의를 주장하니까 지도자들이 다 고개를 저으면서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적으로도 불우했지만 시대적으로도 불우했습니다. 불우했다는 말은 안이불 만나루 서로 맞지 않는 걸, 만나지 못한 걸 불우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를 이상을 알아주는 사람을, 지도자를 만나야 되는데 만나질 못한 겁니다. 가정도 좋은 환경을 만나지 못했고 시대도 좋은 시대를 만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우한 시대를 살게 된 것이죠. 공자가 얼마나 생전에 불우한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은, 사마천 4기 공자세가에 보면 공자가 이제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면서 이제 자기 이상을 펼치기 위해서 주유천하한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사마천 4기 12제후 연표라고 거기에 쓴 걸 보면 공자가 70여 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이상을 이제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그건 70여 국이라고 하는 것은 좀 과장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무수히 많은 나라들을 여기저기 다녔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나라에서도 공자를 받아들여 주지 않은 겁니다. 사기에 보면 공자가 정나라에 가가지고 정나라에 이제 제자들을 같이 다니다가 어떻게 제자들하고 떨어져 가지고 혼자 동쪽 성문 밖에 서 있는데, 그 모습을 정나라 사람이 보았던 모양입니다. 혼자 이렇게 외롭게 서 있는 거를. 그래서 이제 자공을 만나 가지고 그 양반이 성문 밖에 서 있는데 꼭 상갓집 개처럼 보입디다. 그래서 상가지구라는 말이 사마천 4기 공자세가에 정나라 사람이 공자를 두고 한 말입니다. 자공한테 자기 선생님을 상가지구 같다고, 그러니까 상갓집 개 같다고, 그러니까 이제 자공이 공자를 만나 가지고 이 얘기를 했어요. 아니, 선생님을 저 정나라 사람이 보고 상가지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껄껄 웃으면서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부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본다면 공자가 생존 당시에 얼마나 불우한 삶을 살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우한 가정 환경, 또 불우한 시대에 태어나서 이것을 대처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뭐 이상이고 뭐고 그냥 포기하고 마음 편히 초야에 묻혀서 사는 겁니다. 근데 공자는 자기의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아주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자기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현실에서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현실과 영합이란 표현은 좀 합당하지 않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실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실을 인식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 공자의 입장에서 그 역사와 문화를 돌이켜 봤을 때 자기 조국은 송나라고 송나라는 은나라고 은나라는 동이족인데 동이족이 역사가 찬란하고 역사가 길고 그렇지만 이미 지나간 세력이고 현실 세력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공자가 살아있던 그 시대의 현실에서 집권 세력은 주나라고 자기가 태어난 노나라는 바로 그 주나라를 대표하는 주공이 세운 나라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이상을 펼치기 위해서는 자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자가 이 주나라를 높이고 주나라의 화족을 높이고 주공을 사모하고 그런 쪽으로 바뀌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사람이 100년 전에 미국에 갔을 때 사탕수수 농장에 가서 일하고 그럴 때 그때의 한국과 미국 뭐 100년 전뿐만 아니라 50년 전의 미국과 50년 전의 한국을 비교한다면 미국은 선진국이고 한국은 후진국이고 미국은 문명의 상징이고 한국은 야만의 상징입니다. 정치 제도를 보면 이 100년 전에 한국은 봉건주의를 하던 나라인데 미국에 가보니까 민주주의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고 그리고 그 문명의 이기가 한국에 비해서 얼마나 발달이 돼 있었습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그때 미국에 간 사람들은 50년, 100년 전에 미국에 간 사람들은 미국은 선진국이고 한국은 후진국이고 미국은 문명을 대표하고 한국은 야만의 상징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을 겁니다. 공자도 본래 자기 조국은 송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면 한국과 같은 한국을 조국으로 한 사람이 미국에 간 것처럼 이 사람이 조국은 송나라지만 지금 노나라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그 천자의 나라인 주나라의 제후국인 노나라에 태어났단 말이지. 그러니까 노나라의 문물이 송나라보다는 훨씬 앞서 있었겠죠. 그래서 그 미국에 이민을 갔던 한국의 1세대, 2세대들이 한국을 후진국으로 생각하고 미국을 선진국으로 생각하면서 미국을 찬미하고 찬양하듯이 공자도 그 노나라를 찬미하고 찬양하고 자기 송나라, 은나라의 문화에 대해서는
그것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와서 이 한국인들이 돌이켜 본다면 말이죠. 미국이란 나라는 사실 신생국이고 역사도 그렇게 길지 않고, 한국이 뭐 한때 일제 35년을 거치고 또 분단을 거치면서 몹시 그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또 아주 놀랍게 경제 발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 오늘의 한국을 돌이켜 보면 한국을 야만국이고 후진국이고 미국을 선진국이고 문명국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자도 말년에는 그 자기가 후회를 하고 그 동이족을 부러워하고 동이족 국가에 가서 살고 싶다고 하고 그랬는데, 그걸 본다면 말년에는 자기가 지나치게 존주에 편향되었던 것에 대해서 약간 회한을 가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난 2000여 년 동안 공자에 대한 비판은 금기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공자의 철학사상이나 역사관에 대해서 감히 누구도 거기에 비판적 시각을 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맹자의 말을 빌린다면 공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하자도 기유 춘추호며 죄하자도 기유 춘추혼저. 나를 알아줄 사람도 춘추를 통해서 알아줄 것이고, 나를 비판할 사람도 춘추를 통해서 비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알아줄 사람은 이 춘추라고 하는 책이 존주의 입장에서, 존화양이의 입장에서 썼으니까 화하족, 한족의 입장에서는 공자를 위대한 인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공자를 알아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동이족의 입장에서 본다면 공자의 역사관은 편향됐기 때문에, 화하족에 편향됐기 때문에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언젠가는 자신의 춘추사관이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측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죄하자 기우 춘추라고 하는 공자가 말한 이 뜻을, 춘추로 인해서 자기를 비판할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한 이 말이, 자기를 비판할 사람이 후대에 있을 것이라고 한 이 말이, 저는 자기의 역사관이 비판받을 날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예측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공자는 문명혁명가다. 다만 그 문명혁명이 이 화하족을 중국 문화의 주역으로 올려놓고 동이족을 그 아류로 내려놓는 화하를 위한 문화혁명을 한 혁명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이 공자에 대한 맹신에서 공자에 대한 재평가, 또 중국에 대한 맹신에서 중국에 대한 재평가를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역사 문화의 진실에 대해서 눈을 뜰 시기가 된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새로운 세기는 공자의 춘추사관을 넘어서, 공자를 넘어서 새로운 역사관을 정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동이계에 편중된 역사관도 아니고 화하계에 편중된 역사관도 아니고 동이계와 화하계를 공정한 시각에서, 균형 잡힌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 새로운 제3의 공정한 역사관을 세울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공자 역사관의 비판을 통해서 공자 비판의 물꼬를 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공자 역사관을 올바로 직시하고 새로운 역사관, 공정한 역사관을 정립하는 그런 커다란 물결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